오늘 변론을 진행하는 사건은 국가가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의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공공이용시설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장애인 등 편의법과 그 시행령은 1998년 4월경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 중 약 98% 정도의 편의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던 구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규정은 2022년 4월 27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약 24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이들은 구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대부분의 편의점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고 24년 넘게 위법하게 방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위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에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의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배상 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오늘 변론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만 한정한 구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장애인의 접근권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에서 각종 시설과 설비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이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2022년까지 대부분의 편의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행정 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공무원이 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장애인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래 판례에 의하면 국가의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부정되는데 국민의 권리 구제와 법치 행정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그 고의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변론을 앞두고 민사소송 규칙에 근거하여 각계에서 여러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 출연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그 미비점을 소개하는 내용을,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마련된 세제상 혜택에 관한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소규모 소매점 대부분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이 극심하므로 이를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상위법인 장애인 등 편의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는 물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인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건축물 규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서도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심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원고 대리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 쟁점 규정이 또는 그 개정 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될 경우에 장애인의 권리를 규율하는 다른 여러 행정 입법 또한 위법하다고 평가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청의 행정입법은 우선 국회의 입법보다는 재량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더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성을 인정받을 경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저희 위법성에 관한 여러 법리, 재량권의 일탈이 되었거나 남용이 된 경우 위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고의과실이나 손해배상의 요건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이상 예컨대 행정입법의 부당한 정도에 그치는 그런 모든 사안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처럼 24년간 부작위를 지속한 극단적으로 위법성이 이제 인정되는 그런 사안에서는 마땅히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대리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피고 측 주장과 같이 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를 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이 피고 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 한계를 인정한다면은 그 행정입법의 규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판단 기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심각한 침해, 삶의 주요 활동 영역 중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일 것입니다. 예, 소매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소매점 이용권, 접근권의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권리를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매점 접근 이용권 자체는 다른 권리에 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은 권리이고 또 장애 특성의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보조 서비스 수단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 중요하지만 그 넓게 봤을 때 다양성 선택권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적극적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 그 큰 그 편의점 상대로 조정 등을 통해 원고들의 실질적 소득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송 덕분에 늦었지만 2022년에 이제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혹시 그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당시 저희는 이 사건 1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이기기는 어렵고 위헌법률 위반 재청 신청을 하거나 위헌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결국 입법의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선고날 저희가 무척 놀랐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행정입법이 위헌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판결이 났고 그 덕에 시행령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50제곱미터라는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총체적 피고의 부작위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이 있어야만 이것이 변화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시 그 대상에 대해서 시기와 면적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구제 조치의 대상이 또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도 같이. 자, 피고대리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시고 또 내신 준비 서면에 보면 5차 5개년 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곧 6차 5개년 계획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계획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 예산과 법령을 개정해 가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꿔 왔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지금 300평방미터 부분도 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 바로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2011년에 그 장애인 개발원에서 한국장애개발원에서 연구 영역이 나온 이후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그 5개년 개발에 5개년 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왔는지 예산과
법령과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여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죠? 2018년도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2018년도 이후에 저희의 노력을 말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적금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2018년 이전에는 5개년 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 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1차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서는요, 장애인 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차관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고요. 각 기재부와 행안부와 여성부가 함께하는 18개 부처의 중앙 고위공무원단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네네. 지금 5개의 항목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 정책 종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고용 보장, 주거 보장이었고 그 후에 이동권 보장이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소득과 의료와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필수지 않습니까? 이동권이 5번째가 될 수가 없고요. 이동권은 소득과 의료와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5개년씩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개념, 5가지 개념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오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부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이게 서열이 있지 않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포괄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98년도부터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지금 5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2개 부처 9개 과제, 세부 과제, 74개의 세부 과제를 가지고 고용과 교육과 또 이동 편의와 장애인 학대와 인식 개선과 특별한 돌봄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네. 98년에 300평방미터로 규정한 이후에 2022년까지 개정이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를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긴 기간을 지금 저희가 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기간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을 피고 측에서 염두에 두고 변론에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은 아까 좀 전에 의견 진술,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관해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쟁점,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범위로 한정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정부 관계자가 조속한 기일 내에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장애인 단체의 반발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조속하게 장애인 등 편의법을 개정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국회가 그렇게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 주장의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시행령은 국가가 대상 시설의 기준을 예시하면서 위임했더라면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여러 차례 행정입법에 문제에 대해 송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 행정입법에 관한 통제권을 입법하는 시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로서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국회에 명시적으로 못 박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이것은 시행령으로 할 문제다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고 따라서 국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임의 취지에 반해서 축소했던 대한민국의 잘못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예. 요구하는 네.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아까도 50% 이상이라도 해놓고 우리는 뭐 할 만큼 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양쪽 주장에 하더라도 5%도 안 해놓고는 우리가 시행령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서 위임하면서 비록 구체적인 범위는 안 정했지만 그 앞에서 접근권이라는 규정 자체에서 동등하게 하라는 취지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아까 50%, 70% 이 정도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영 지금 뭐 3%, 5% 가지고 지금 서로 주장하는 정도라면은 그거는 너무나 그 입법 의무를 게을리한 게 숫자 자체로 지금 명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 면적 철폐를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행령도 법령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 재반 환경 또 직접 그 부담을 하게 되는 영세 그 소상인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하고 그 재반 사정들을 고려하고 하다 본 그런 결과가 이런 결과이지 않을까. 그 동등하게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접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있어서 어떤 공공기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 서비스를 통해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어떤 보완적인 방법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도 저희가 보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사회보장법학회입니다. 위 두 단체는 모두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또 행정입법의 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입법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재량을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두 단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의 기본권적 성질, 과거 하급심 판결 등에 비추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인정으로 국가 배상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위자료의 금액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으로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국가배상 책임에서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는 폐기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고인께서는 이 위법성의 잣대로 객관적 정당성을 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특히 행정입법 부진정 부작위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위법성 판단의 잣대를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가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책임을 부정하는 구실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볼 경우에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고의과실을 독립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과는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객관적 정당성이 없이 과연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을 판단하는데 어려울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무행위 자체는 개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정 위반을 규정 위반을 판단하는데 사실 객관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그다지 저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별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서 나름의 법 적용을 잘못했다,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될 것이지 굳이 객관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의 위법은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시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객관적 주의 의무와 결합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이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고의과실을 기점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에게 피해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지 결코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법한데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국가배상법 2조를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할지 저는 그 점에서 보면 객관적 정당성 자체가 오히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 야기하는 조금 전에 제가 고의과실까지 연관지었는데요. 해서 차후에 우리가 행정소송법이 84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통제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재판관님들 포함한 사법부의 어떤 그간의 어떤 경과에 비추어 보면 굳이 객관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지표가 더 이상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법관님께서 고의과실, 국가배상법 2조의 고의과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독일의 경우에 민법의 개인 책임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조직 과실이라든지 과실의 객관화 또 과실의 추정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동독 지역에 통용되는 과거 구동독의 국가책임법은 고의과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81년에 서독이 국가배상법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롤 모델이 동독법입니다. 고의과실을 필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피해 입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지 결코 고의과실이 핑계가 되어서 국가가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에서 허용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배상법이 고의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히 이제 대법원은 잠재적 입법자라고 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저는 누차례 이 국가배상법 2조의 불법성, 위헌성을 주장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불합치한 건 아니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배상법에 개정을 해서 이걸 제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 판례를 통해서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또 곧잘 위법성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지만 곧잘 또 이 고의과실은 이렇게 그냥 스킵하는 경우도 곧잘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고의과실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좀 과한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헌법에 합치된 우리가 헌법에서 논의 출발을 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국민에게 이로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반론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판례를 통해서 고의과실의 요소를 점차 내려가면서 사실상 그것을 이렇게 페이드아웃 시키는 그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 손해밖에 위자료를 인정해야 될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물론 뭐 이제 공법상 국가 배상 책임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에 과연 어떠한 기준을 할 것인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 개혁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자료는 제도 개혁을 진작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면 충분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건에서 제가 모두의 제도개혁 소송이라고 강조한 까닭은 나름의 일반적인 민사 불법 행위의 어떤 생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적어도 향후에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규범 통제 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름 국가 배상이라도 제도 불법에 대해서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가 위자료 소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사조에서의 그 이 접근권이 개인의 이익인지 아니면 집단에 대한 이익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각각 두 교수님께서 의견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례로. 저는 가령 우리가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왜 법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되지 않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개인에게 인정되는 사적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접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서 따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사적으로도 따질 수 있지만은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왜 접근권이 실현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그 의미에서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그것이 선거권이라고 하는 개인적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상 책임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는 게 장애인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공익적인 문화적인 어떤 국가 전체의 차원을 한 단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것 자체를 권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선언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전혀 없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과태료라든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그 방향을 나타내는 법이지 이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은 아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고 대리인께 묻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아마 소장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이제 500만 원 이제 원고들이 각 500만 원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좀 전에 변론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참고 서면 내신 것도 보면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상징적인 최소한 금액이라도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입법에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 수단도 없는데 이런 손해배상으로라도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국가재정 문제를 이유로 배상 책임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일 것이고 또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그 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런 사정은 오히려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고 손해배상 책임을 오히려 인정해야 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손해는 법치국가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손해 관련해서는 인과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참작할 수 있지만 위법하다고 했는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그 전제는 상당히 수긍하기 힘든 오히려 책임을 지우되 좀 납득할 수준에서 배상액을 정하면 오히려 그 피해 국민도 좀 더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휠체어 이용자라고 해서 언제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휠체어 이용자가 이 소매점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접근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의 시설이 확보 설치가 되어서 장애인이 편의점에 출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편의점에 밀접된 진열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 어차피 상품에 대한 접근성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접근권 침해가 안 되는 그런 인과관계의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고들 대리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주장해왔듯이 접근권은 다른 여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아까 배용호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붙들고 편의점 관련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안에 들어가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애인용 복도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예컨대 편의점에 들어가서 뭐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하면 점원이 우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편의점 밖에서 편의점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저희가 구하는 것은 접근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에서 물건을 살 권리, 더 나아가서 안에서 음식을 먹을 권리, 더 나아가서 안에서 약을 먹고 질병에서 치료될 권리까지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로 권리 침해와 법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변론하실 변호사님들께서는 바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1984년 9월 22일 교통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김순석 씨가 서울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는 들어갈 수 없는 식당,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서에서 김순석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층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송을 시작한 계기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한잔 하려면 온 거리를 방황해야 합니다. 10cm의 단차가, 작은 단차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사하고 1층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1층이 있는 삶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사라지지 않는 턱, 사라지는 삶이라는 제목의 글은 우리를 먹먹하게 합니다. 다행히 1심 법원은 피고가 만든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죠. 면적 기준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낮추었습니다. 이로써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변론에서 자세히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시기 기준에 따라 높은 문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로 매일 새로운 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장애인의 얘기를 했는데요. 법률의 대상인 장애인 노약자, 유아차 동반자, 임산부 등은 전체 인구의 30%를 넘습니다. 저희는 모두의 1층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보장은 비단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아차, 고령자, 임산부 등 모두의 문제입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여행자와 외국인들,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직원과 택배 기사들에게도 경사로는 필요합니다. 국민들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애인개발원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2.4%가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의 조사입니다.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추어진 장소에 더 자주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82.3%가 답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소득세를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라고 답한 사람도 30%나 됩니다. 접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출발이 되는 권리입니다.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물건을 고를 수 있고 음식을 먹거나 친구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도에 의한 차별, 행정입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무려 24년 동안 접근권을 형해화시킨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입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쟁점 관련해서 원고들 참고인께서 소매점을 이용하는데 종업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기가 어려웠다, 기다리다 이용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소매점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매점 접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특성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권과 같이 함께 개선되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세, 소상인의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에 권고로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을 권고를 했고, 2022년에야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 정부의 노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의 행위를 보더라도 국가는 장애의 다양성, 그리고 장애인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근권만 보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해서 법률만을 말씀드려도 장애인 활동지원법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건강권, 교통약자법,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 등 여러 법률을 원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여러 노력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우리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의 한 기준이 되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손해와 인과관계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고 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 사건이 다른 여러 권리의 전제가 되는 사건이다. 이 접근권만으로 이를테면 소매점 이용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중대한 장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 자체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고들만 하더라도 각자의 집 소매점과의 거리, 소매점의 상황들이 각각 다르고, 또 근처에 소매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 피고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론을 방청하신 여러분과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온 쟁점들은 장애인 접근권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아시게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나중에 따로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개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